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많은 깨달음과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확한 답을 바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현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즉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나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알고 살아야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 삶을 살고 나서야 그걸 깨달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연의 결과로 저절로 지구상에 태어나서 진화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연의 결과로 저절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우리의 존재에 진정한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끝나기 전에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을,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뭘 성취하고 나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는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저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서 2시간의 우리 집회를 통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바른 답을 찾게 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됐는가? 그것은 저절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고귀한 존재로 사랑하셔서 특별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우연의 결과로 태어났고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세상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그 대리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최고의 존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혹시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서 너는 내가 꼭 필요한 존재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만약 그런 식의 언지를 받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룰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한 자리 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의 대리인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집회를 통해서 그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 분야에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로 노아의 홍수 그리고 하나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도 많이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은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징계하신 심판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과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일 뿐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려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사건 중 인류에 대한 심판의 사건 중 성경에 기록된 것 중요한 두 가지, 두 번째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심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성경상으로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대략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연대로 봤을 때 4,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육지에 공기로 호흡하는 생물과 더불어서 노아의 가족 8식구, 그리고 방주에 태워진 대표적인 종족 보존을 위한 생물들, 그들만 남기고 다 멸절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창세 이후로 지구상에 있었던 일 중에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습니다. 지구 역사에 따르면 그저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처럼 이 지층들이 두텁게 지구에 쌓여져 있는데, 이 쌓여진 지층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여진 것이고, 그리고 이 생물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진화돼서 나타난 생물들이 차례대로 매몰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화석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층들이 아주 오랫동안 쌓여진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지구시대를 분류하고 이 화석을 진화의 순서를 나타내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진화론들이 우리 세상에 퍼지기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지층과 화석을 노아의 홍수의 결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기간이 대략 1년 기간인데 1년 중에 그 홍수, 대홍수로 인해서 지층들이 쌓였고 그때 죽어 들어간 생물들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화석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화론이 퍼지면서 이것이 뒤바뀌어져서 오늘날에는 전혀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을 제외한 채로 지구의 나이 46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물들이 진화된 것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믿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무시하고 그냥 현재 진행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린 속도의 지질학적 변화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지구의 나이를 길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생물들의 화석을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진화의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왜곡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노아의 홍수만큼 자세히 기록이 된 것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몇 월 며칠에 시작이 됐다, 얼마 동안 물이 잠겼다, 언제 물이 빠졌다는 날짜까지도 다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더 믿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이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과거에 있었던 심판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시면서 앞으로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건 안 믿으니까 앞으로 오게 될 것은 더 안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노아의 홍수를 사실로 믿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노아의 홍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주 확실하게 어느 때 시작이 됐고 어느 때 물이 감해졌고 끝나게 됐는가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략 그 총 기간은 1년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첫째로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가 신화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그냥 만든 이야기를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홍수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유역이 강물이 범람했기 때문에 일어난 홍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다,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인 그런 홍수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거 세 가지가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홍수가 어떤 홍수였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인 그런 홍수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 큰 배를. 근데 만약에 일부 지역의 홍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산으로 대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산이 물로 덮여가지고 몇 달이나 잠긴 상태로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물이 어떤 일부 지역만 이렇게 산을 덮고 몇 달 지낼 수는 없습니다. 물의 속성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산이,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면 전 지구가 물에 잠겨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물들의 경우 노아의 방주에 탄 생물 중에 새가 있다는 거 아시죠? 비둘기, 까마귀도 탔습니다. 까마귀가 밖에 나가가지고 발 디딜 데가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새가 만약 일부 지역의 홍수라면 하나님께서 새는 태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새까지 태웠다는 것은 이것은 전 지구가 물로 잠겼던 홍수임을 말해줍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간과 약속을 하셨죠. 앞으로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징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무지개를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 지역의 홍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됩니다. 왜? 일부 지역의 홍수들은 한국도 일어나고 어디도 미국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납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그 홍수 이후로는 한 번도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봤을 때 이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자연 세계에서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지만은 이 진화론의 교육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이웃 세대에게 이것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 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는지 그 흔적들을 찾고 이것을 증거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의 흔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런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그 물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가 경험한 홍수에 비하면 너무 엄청난 홍수이기 때문에 쉽게 믿기 어렵지만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이 크리스찬 과학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앤토니오 스나이더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론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창조주간 셋째 날에 있었던 내용인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두시고 대기층을 두시고 그 궁창의 물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두셨습니다. 셋째 날은 그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한 군데로 모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티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네.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대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을 이분은 유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을 한 군데로 모았다. 그것이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가 하나였다는 얘기다. 그리고 대륙도 하나였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바다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왜냐하면 대륙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로 둘러싸여진 바다가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다면 원래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이것이 나뉘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상으로 이와 같은 힌트를 얻었고 또 한편 그것을 실제로 자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지구 모형도 보았고 또 지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지도 그 중에 그 오른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도를 보면은 거기 대서양 양쪽에 있는 대륙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인데요. 이 해안선을 보면 이 해안선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붙여보면 왼쪽 편의 그림처럼 잘 들어맞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모양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서로 암석이나 생물들이 생존하는 그 화석상의 그 분포가 일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그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였던 것이 나뉘어진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대륙이 이동했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나뉘어졌는가? 그 시기도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때에 바로 그 갈라진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 창세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실 때 자연현상을 이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지고 그게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그 두 번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표현은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가 많이 내린 것 이것만으로 산이 다 덮일 만큼의 물의 양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구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물을 두셨습니다. 혹시 그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노아의 홍수 때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그것들을 응결시켜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화산재가 그 응결 핵의 역할을 해서 그 궁창위의 수증기들을 응결해서 비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산들을 다 덮을 만큼의 많은 양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일어난 그 앞에 것,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 터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원어로는, 우리말로는 터진 게 잘 느낌이 정확히 오기 어려운데 원어에는 갈라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라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breakup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breakup, 이게 쪼개진다, 갈라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품의 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다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이 땅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땅들이 갈라지는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가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 바로 땅이 갈라짐으로 해서 대륙이 이동해서 현재 위치에 온 것이다. 지금은 거의 멎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150년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으로는 땅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이냐? 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바로 이 150년 전 이분이 그 논문을 발표할 때가 1859년인데 그 해가 어떤 해냐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판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지질학에서 이 지층과 화석을 노아의 홍수로 해석하던 것을 버리고 지금과 같은 천천히 느린 속도로 일어나는 그런 결과로 해석한 그런 지질학이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다윈은 원래 진화의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발표하지 못했었습니다. 원래. 왜? 진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는데 지질학계 쪽에서 이 지층을 노아의 홍수로 짧은 기간 동안에 퇴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진화에 필요한 긴 시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질학자들이 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을 노아의 홍수가 아닌 천천히 느린 속도로 쌓여지는 그런 결과로 그 무렵에 해석을 하니까 다윈이 이젠 됐다. 이제 진화에 필요한 긴 시간이 지구 역사에 있구나 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고 그 종의 기원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이 내용을 노아의 홍수 때 이게 갈라져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미 다 지나간 노아의 홍수를 또 주장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무시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1900년도에 들어서서 서서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 밑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갈라진 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바다 밑을 잘 몰랐어요. 수심이 워낙 깊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수심 측정법이 발명되면서 음파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니까 해저 지형이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갈라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서양입니다. 그 대서양 물을 다 이제 없앴다고 생각하고 바다 밑바닥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보이는가 하면 바다 밑에 갈라진 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대서양 한가운데를 보시면 줄이 쭉 가 있고 가운데 거무스리한 홈이 패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보셨습니까? 네. 그 가운데에 홈페이지인 거, 이게 바로 갈라진 부분입니다. 또 불그스레한 칼라로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바다 사이가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들이 벌어진 겁니다. 갈라져 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갈라진 부분, 이것을 단면으로 보면,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보통 산맥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해저 산맥이고는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갈라지면서 밑에 있는 뜨거운 용암이 올라와 쌓여져서 높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다 밑에 산맥의 높이가 1000m, 2000m 막 이렇게 높은 산맥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양의 용암이 쏟아져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땅의 움직임, 조금만 움직임도 측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정지 위성을 통해서 땅의 움직임들이 다 관측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년에 몇 센티미터씩 현재 땅들이 움직여요. 대륙이. 이것이 모두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주장한 내용이 오히려 부활돼 가지고 대륙 이동설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워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아마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겁니다. 베게너가 이걸 부활시켰거든요. 그러나 원래 이것을 주장한 분은 바로 스나이더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것이 다 과거로부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면 옛날에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륙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스나이더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고 이 대륙들이 그래서 격변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러나 그 이후로 천천히 멎어가지고 느려져서 현재는 그 여파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거의 멎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지질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대륙이 땅이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땅 껍질은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아래쪽의 층인 멘틀이라는 층, 여기는 온도가 높아서 반쯤 녹아 있습니다. 완전히 녹아 있지는 않지만 반쯤 녹아 있어서 이 딱딱한 땅 껍질이 그 위에 떠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원리까지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가 이렇게 한 장으로 덮인 게 아니라 여러 장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것이 위에서 떠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과 판, 이것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하는 이런 이론이 오늘날 지질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한 그 해석을 생각해 보면 지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대륙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바다도 하나였고요. 근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 브레이크업, 갈라지면서 흩어져 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현재 멈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격변적인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게 되면 밑에 있는 물질이 올라오면서 녹아가지고 용암으로 됩니다. 그것이 쌓여져서 해저 산맥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이동을 해서 다른 쪽 판하고 충돌을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왼편 쪽을 보면 이것이 이동, 해양지각이 이동하면서 이쪽 부분하고 충돌해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내려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것이 암석을 녹이게 됩니다. 그게 뿜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화산활동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섬이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이것이 내려갈 때 또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힘이 축적되다가 막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 에너지가. 이때 진동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이쪽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편도 내려가면서 마찰로 열을 발생하고 용암이 흘러나와서 화산활동이 또한 이쪽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 쪽을 보면 거기에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해안 쪽, 또 칠레, 이런 쪽이 다 눌려져 가지고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일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로 모두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용암이 흘러나오는 정도가 얼마 안 돼요. 조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저 가끔가다 조그만 화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용암들이 분출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쪽 부분을 보면은요, 콜롬비아 고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워싱턴주에 이 콜롬비아 고원은 그 용암이 흘러나온서 굳어진 현무암층이 평균 2,000m가 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넓게 쌓여져 있느냐고요? 한반도 넓이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평균 2,000m의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한반도만한 넓이를 쌓여졌다면 엄청난 용암이 나온 겁니다. 용암이 막 홍수처럼 흘러나와서 해일처럼 흘러나왔기 때문에 수평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뿜어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데칸 고원 같은 것도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화산활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떤 곳을 가면 화산재가 두텁게 몇 시간을 달려가도 화산재가 쌓여진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옛날은 지금과 다른 격변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갈라진다. 바다 밑이. 그러면 용암이 솟아오릅니다. 쌓여서 산맥을 이룹니다. 1000m, 2000m씩 올라가요. 그리고 그것이 가볍기 때문에, 뜨거운 건 가벼우니까 들어 올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넘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이것이 갈라지게 될 때 조용히 갈라지겠습니까?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바닷물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크게 요동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때 발생되는 그 파도를 뭐라 그래요? 헤일, 쓰나미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땅이 갈라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만 갈라져도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가 이와 같은 격변적인 일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로 인해서 대륙을 휩쓰는 그런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라지면서 뜨거운 용암이 올라오게 되니까 물과 만나서 막 물이 끓게 됩니다. 스팀이 막 하늘로 뿜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증기 공급된 것이 대기 중에서 응결해가지고 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 또한 많이 내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지구 전체를 휩쓰는 홍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겠지만 좀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디오로 제작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일이 휩쓸게 되면 암석들이 막 쪼개집니다. 그래가지고 모래자갈 점토들로 변하고 이것이 휩쓸게 되면 그것들이 낮은 곳에 가서 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퇴적층이 쌓이게 되고 두꺼운 퇴적층이, 그리고 그때 죽어 들어간 생물들이 그 속에 보존이 되겠죠. 네. 또 그들이 물이 결국은 바다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가면서 깊은 계곡과 같은 침식 지형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을 때 과연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을 하나 탁 지나가면서 발견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느라고 인천공항을 가는데 제가 양쪽을 보니까 갯벌이 보여요. 갯벌, 평탄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멀리서 보면 산봉우리 같은 것들이 드러나요. 산봉우리들 사이에는 평탄한 땅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바로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과 함께 들락날락거리는 곳이거든요. 이 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평탄한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봉우리가 남고 그 아랫부분은 채워져 가지고 평탄한 땅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은 바로 휩쓸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지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구 곳곳에 이런 지형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곳인데 바로 제가 인천공항에서 본 곳과 같은 그런 지형이 여기 보입니다. 지금 보시죠. 네. 매우 평탄한 땅이 있고 봉우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사막이고 바다로부터 여러 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물도 없습니다, 현재.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땅이 지구 표면에 남아있느냐? 여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어느 대륙에도 아주 평탄한 땅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닷물이 여기를 휩쓴 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퇴적층이 얼마나 쌓여져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기를 보면 잘 압니다. The Grand Canyon. It stretches for 270 miles along the Colorado River. 18 miles across at its widest point. It reaches almost a mile deep in places. But numbers can't begin to convey the spectacle of the largest canyon in the world. 네, 여기 보시면 평탄한 땅이 있고 깊은 계곡이 파진 걸 보실 수 있죠. 여기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계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층이 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께가 무려 1.6km, 그러니까 1600m의 두께로 지층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층은 왜 쌓여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만 이런 지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마다 이와 같은 지층이 덮여져 있습니다.
대륙 표면의 75%는 다 이런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랜드 캐니언의 그 단면을 보시면 위에 수평한 층이 실떡처럼 쌓여져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노아의 홍수 기간 중에 쌓여진 지층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느냐 하면 어느 한 지층을 쭉 따라가 보면 그 너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간단히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대륙의 표면에 대륙 지층들이. 근데 그중 어떤 한 지층을 조사해 보면 모래층인데 사암층인데 그 사암층이 지금 노란 색칠을 한 그만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그 미국 땅 그 지도 위에 이 모래가 쌓여진 지층을 표시했는데 캐나다까지 막 뻗쳐 있습니다. 대륙과 대륙 사이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지층들이. 이 많은 양의 모래가 어떻게 쌓여진 것인가? 어디서 모래가 온 것이며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쌓여진 것인가? 현재의 상황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층이 쌓여지려면 이건 바다의 규모라야 합니다. 바다의 규모. 그럼 바다가 대륙을 덮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게 주저앉아가지고 침강에서 바다였을 때 쌓여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쌓여지는 퇴적물과 대륙에서 쌓여지는 퇴적물이 달라요. 깊은 바다에서 쌓여질 수 있는 것은 입자가 매우 미세한 것들만 쌓여집니다. 큰 것들이 그 깊은 바다까지 운반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쌓여진 모래들 중에는 가운데 엄청난 바위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거기 사람이 보여요.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위쪽으로 보면 큰 바위가 보이죠. 큰 바위, 엄청난 규모의 바위가 보이는데 이 바위가 모래층들 중에 박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 엄청난 규모의 큰 물살에 의해서 운반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람이 저런 것들을 운반하지 못합니다. 하천도 운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운반되는 것은 해일과 같은 큰 에너지를 가진 그런 파도에 의해서만이 운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층들, 첫 번째는 그 넓은 지층이 쌓여졌다는 것, 현재로서는 왜 쌓여졌는지 모르는 그런 지층들이 대륙마다 덜펴졌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층 속에서 무수히 많은 생물들의 시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아주 잘 보존된 상태로, 즉 잘 보존된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대한 동물들의 뼈가 고스란히 발견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화석이 거의 안 만들어집니다. 많은 생물들이 살고 죽어가지만은 그 생물들은 화석이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곧 다른 생물들이 먹어치우고 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뼈조차도 나중에는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석이 되려면 두꺼운 퇴적층이 확 덮어야 돼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물과 공기를 짜줘야 분해가 방지되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두꺼운 퇴적층이 쌓이려면 홍수 때라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이 느린 속도로 퇴적이 된 강바닥, 바다 밑에서는 화석이 안 만들어집니다. 얕게 묻혀서는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화석들이 전 대륙에 무수히 발견이 된다는 것은 이건 격변적인 홍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화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화석이 아주 정교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은 새우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새우 쉽게 바스러지기 쉬운 그런 생물입니다. 근데 더듬이도 있고요. 다리를 잘 보시면 털까지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 보존될 정도라면 이거는 생매장이 될 정도로, 죽은 지 오래된 게 아니고 이거는 생매장이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생물 뭔지 아십니까?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화석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뼈대 없는 집안이라서 그렇습니다.
딱딱한 게 없으니까 바다 위에 올라오면 그냥 흐물흐물 없어집니다. 네. 해변에 올라온 해파리 그냥 흐물흐물 분해돼서 없어져요. 네. 그런데 해파리 화석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결 무늬가 이렇게 보이죠? 해변에 그 물결 무늬가 나타난 곳, 거기에 그 해파리가 있다가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해파리 화석들도 발견이 됩니다. 생물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한 것도 보입니다. 물고기 떼죽음을 당한 거, 그리고 동물들의 그 뼈들이 서로 같이 사는 생물이 아닌 물속의 생물과 육지에서 사는 생물의 뼈들이 막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발견되는 이런 화석도 있습니다. 떼죽음을 당한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화석장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물고기 화석들이 보입니다. 잘 보존된 물고기 화석들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문을 안 닫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속에 그만큼 많은 화석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물들은 순간적으로 죽은 상황을 보여주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사 해가지고 그냥 죽어가지고 천천히 쌓여져서 화석이 된 게 아니라 이건 생매장이 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화석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생물 잘 보십시오. 이 생물을 보면은 뼈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 생물의 뒷부분에 새끼가 보입니다. 새끼라는 거 어떻게 아냐?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에미를 닮았어요. 잘 보시면. 근데 이 에미는 입이 긴 생물인데 그 새끼의 입이 아직 어미 몸속에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뭐 하다가 죽은 거예요? 네, 새끼 낳다가 출산 중에 매몰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잘 보존이 된 겁니다. 이 물고기 화석 아주 생생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비늘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이거는 갑자기 매몰된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물고기 화석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화석도 있습니다. 이건 뭐 하다가 죽은 거예요? 먹다가 죽은 거예요. 삼킬 틈도 없이 그냥 매몰이 된 거죠. 먹다가 죽은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먹다가 죽었습니다. 식물의 화석도 많습니다. 오늘날 식물이 낙엽 떨어져 봐야 화석 안 됩니다. 이거 다 썩고 뭐 오그라들고 말라비틀어지고 그러지. 근데 이것은 아주 생생하게 잘 보존된 이런 식물의 화석들도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남해 해남이라는 곳에 바닷가 쪽에 가서 학생들을 탐사여행을 캠프 며칠간 지내면서 창조각 이 캠프를 열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공룡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공룡 알 화석도 많고 발자국 화석도 있는데 이 해남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은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네, 오른편 쪽에. 그러니까 지층 속에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생물들이 걸어다닌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습니까? 발자국이 있어봐야 시간이 지나면서 다 뭉개져 버립니다. 이 발자국이 생생히 보존이 돼 있다는 것은 그 위의 지층이 확 덮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위의 지층이 아래 지층보다 무른 것이기 때문에, 풍화에 약한 것이기 때문에 벗겨져 버리고 노출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 공룡 발자국이 지층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위에 것이 떨어져 나가고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곳은 이런 통나무 화석들이 널려진 것도 보입니다. 이 통나무는 얼핏 보면 나무처럼 보여요. 나무입니다, 사실. 그런데 돌로 변한 나무입니다. 돌로. 이게 어떻게 해서 돌로 변할 수 있느냐? 이 주위가 전부 뭘로 되어 있냐 하면은요,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이게 화산재가 쌓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산활동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가지고 화산재들이 하늘로 많이 날아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홍수가 일어난다면 화산재가 떨어져가지고 화산재가 녹은 물이 됩니다. 그 속에 나무들이 뽑혀가지고 떠돌아다니면 화산재가 돌가루이기 때문에
돌가루가 녹은 물이 스며들면서 그 나무를 돌로 바꿉니다. 그래서 무거워진 이 통나무들이 가라앉고 물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이렇게 통나무 화석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들이 미국에는 많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들을 직접 탐사하면서 탐사여행을 하면서 봐가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형도 있습니다. 이 지형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물에 의해서 수평하게 쌓여졌던 퇴적 층이었는데 심하게 구부러져 있죠. 거기 있는 사람하고 규모를 비교해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 이 지층들이 쉽게 구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눌려져 가지고 막 주름이 잡히는 습곡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지층이 순식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쌓여졌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암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르니까 쭉 구부러진 겁니다. 근데 현대의 지질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보는 것과 같은 느린 속도의 퇴적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이 지층이 쌓여지는데도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암석은 이거는 돌로 변하거나 또는 꾸덕꾸덕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눌려져 가지고. 그러면 옆으로 눌러도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지 못합니다. 부러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유연하게 구부러졌다는 사실은 이거는 홍수에 의해서 퇴적이 된 지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락키산인데 이 산을 보면 전체가 다 습곡산맥입니다. 이것은 바로 홍수 기간 중에 퇴적된 그런 지층들이 대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다가 충돌을 해가지고 주름이 잡혀가지고 이게 솟아오른 그런 산맥들입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그런 그런 높은 산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홍수 후반부에 물이 빠져나갈 무렵, 이런 때에 이동되면서 이것이 주름이 잡혀서 올라간 그런 산맥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맥에서 보면 위에서 조개 화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닷물에 의해서 퇴적이 된 건데 이게 주름이 잡혀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조개 화석도 나오고 암염, 소금도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그 물이 집중적으로 많이 흘러나간 곳은 깊은 계곡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오늘날의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맨 밑바닥에 흐르는 조그만 그 하천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콜로라도 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콜로라도 강이 수천만 년 파고 내려가서 그랜드 캐니언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랜드 캐니언의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조그만 그 폭이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하천은 아무리 수천만 년을 흘러도 이렇게 넓은 계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지질학자들은 그런 노아 홍수 같은 걸 전혀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진행되는 것이 반복되었을 거다고만 생각을 해서 그런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빠져나가는 홍수물이 계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빗물이 내렸을 때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 그 밑바닥에 고여서 하천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이 깎아내려간 것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진 홍수로 만들어진 계곡을 나중에 흐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하면 이 그랜드 캐니언을 보시면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그랜드 캐니언. 오, 많이 가셨군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 여기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깨끗합니다. 비교적. 이게 수천만 년 걸려서 이루어진 풍화로 이루어진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그 부스러진 것들이 많이 널려져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양쪽 면을 보면 비교적 깨끗합니다.
이게 비교적 최근에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캐니언 부근 일대를 보면은요, 아주 독특한 지형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바닷물이 휩쓸고 다시 바다로 되돌아갈 때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평탄하게 깎여진 것을 보여주는 지형입니다. 거기 보시면 계곡도 보이지만은 또 조그만 그 탑 모양의 지형도 보이죠. 이 지층들이 원래는 여기 다 덮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다 깎여버리고 수평하게 강한 부분, 고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천이나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위를 덮고 있던 물이 빠져나갈 때, 바닷물이 전체 덮고 있던 물이 빠져나갈 때 평탄하게 침식을 시키고 강한 부분을 남기는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명백하죠. 이거 수평한 지층이 쫙 깔려 있던 거예요. 다 깎여버리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형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그 바닷물의 작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이곳은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비디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이 기품의 샘이 갈라지면서 밑에 있는 용암이 솟아나오고 바다 밑에서, 그래서 산맥을 이루면서 가볍기 때문에 들어올려지니까 바닷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륙을 휩쓰는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일이 돼가지고 대륙을 휩습니다. 그래서 암석들을 막 쪼개고 모래자갈 점토를 만들어가지고 낮은 곳에 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한 지층들을 두텁게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셨던 그 지층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솟아올랐던 그 해양지각이 식어가지고 무거워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대륙을 덮었던 홍수물이 빠져나갑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깎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흐르는 곳은 깊은 계곡을 만들게 됩니다. 캐니언이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그 캐니언에 비해서 작은 하천들이 흐르고 있어요. 현재는 그 조그만 하천이 만든 것이 아니라 홍수물이 만든 하천들입니다. 그리고 그 퇴적층들은 때로 어떤 곳은 눌려져 가지고 움직이다가 땅이 눌려져서 솟아올라 가지고 스곡산맥을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증거들을 보고서, 근데 이 내용이 묘하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지나치기 쉬운 성경 구절인데요, 104편의 성경 구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을 보면 바로 이 홍수가 지나가는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자연현상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갔다, 이런 그 의인화된 시적인 표현들을 썼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사시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홍수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위쪽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산들 위로 솟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홍수물이 덮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정해진 곳으로 빠져가는 과정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나중에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그런 과정도 표현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자연과 연결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해석을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창세기에서 그 창조 주간에 대륙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처음에 바닷물을 만드실 때 물을 한 곳으로 만드셔가지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한 성경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산들 위로 물이 솟아올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를 이제 안 일으키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이 창세기에서 그 바다와 육지가 나뉘어지는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덮었잖아요, 대륙을. 그러면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노아의 홍수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썼을까? 물론 노아는 경험을 했겠지만, 그래서 그 경험을 후손들에게 전해줬겠지만, 노아도 산이 오르고 가라앉았는지, 어떻게 바닷물이 덮쳤는지, 이것들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창세기에 그 1장 천지 만물의 그 창조 과정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 쌓여진 것이 아니라,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자연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연결시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숙해 하는, 성경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지질학자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퇴적층이 그냥 천천히 쌓여진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의 화석을 진화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생물들은 사실상 같은 시대에 살았던 생물입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 중에 1년 동안에 퇴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6일 동안에 같이 창조되었던 생물들이에요. 근데 왜 밑에는 물고기나 조개 종류들이 묻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다른 생물들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 순서는 왜 그렇게 된 거냐? 그것은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일이, 바닷물이 대륙을 휩쓴 홍수로 인해서 쌓여지는 것입니다. 죽은 생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지층에는 원래 밑바닥에서 살던 생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사는 생물이 어떤 게 있죠? 조개입니다. 조개라든지 기어다니는 생물, 개 이런 거, 또는 삼엽충과 같은 이런 생물들이 밑바닥 지층에서 그래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떤 생물이 죽어 들어가는가 하면 위에서 물에 떠서 사는 물고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가게 되면 물가에서 사는 생물, 물과 육지에서 사는 그 낮은 지역에서 사는 생물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지대에서 사는 생물들은 나중에 죽어 들어가서 묻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는 어디에 묻힐까요? 아래, 위에? 위입니다. 새는 기동력이 있잖아요. 기동력이. 그러니까 나중에 묻힐 가능성이 많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위에 묻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물에 뜹니다. 그 몸의 특성상 위에 뜨고, 또 사람은 또 지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붙잡을 수 있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이런 결과로 아마 뒤늦게 메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위에 메모리 되면 화석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때 다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위에 남아있어 봐야 다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인도양 해일 사건 때 수십만 명이 희생이 됐지만 그 중에 화석이 된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다 분해됩니다. 오늘날 새 화석과 사람의 화석이 드문 이유는 바로 그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이것을 바꿔서 물속에서부터 생물이 진화해가지고 육지의 생물로 진화된 것이다. 나중에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진화의 순서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화석은 무엇의 증거라고요? 노아의 홍수의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시체가 땅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의 증거로 바꿔서 해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몇 가지만 추가해서 설명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실 때 가로 세로 높이 비율 그 크기까지도 정해 주셨죠. 네.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해군사관학교에서 똑같은 비율로 축소한 모형을 놓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뒤집어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뒤집어집니다. 바로 그 비율이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배, 아주 큰 배들의 그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이 이 방주의 비율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홍수가 일어나면 다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일본 해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 배가 지붕 위에 걸렸죠? 해일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위로, 육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빠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올라가요. 그랬다 물이 빠질 때 위에 높은 곳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지붕 위에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노예 방주도 산 위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들이 좀 풀리셨죠? 네.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 내가 그때 다시 재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로 들어서 바로 믿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때 더욱 확실히 와닿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